안녕하세요. 고품격 허세방송 허세미술관의 이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허세미술관 명작 파워랭킹을 서치했었죠. 그것을 발표하는 시간이면서 이 작품들이 굉장히 중요한 작품들이잖아요. 그래서 알아두면 있어 보이는 명작들을 소개하면서 허세 부리는 팁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간 우리 방송의 컨셉에 맞지 않게 너무 과도하게 진지하거나 아카데믹하게 좀 접근을 했었죠. 그리고 저답지 않게 과하게 겸손했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과하게 겸손한 걸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오랜만에 조금 건방진 소리도 하고 또 오랜만에 허세미술관답게 가벼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모스. 자, 42부터입니다. 42, 41이 막상 막하였는데 앙리 루소로 결정이 됐습니다. 자, 이분 생소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19세기 중후반에 활동했던 앙리 루소라는 분인데 나이브 미술로 불립니다. 이게 뭐냐면 미술하는 사람은 전공을 하고 그림 잘 그려야 화가가 되는 줄 아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막 그 미대 가려고 입시도 준비하고 근데 꼭 그런 방식이 아니라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분이 이분이에요. 비주류 화가 독학에 의존한 부류를 나이브 미술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 딱 보면 잠자는 집시라는 작품인데 집시가 누워있는데 사자가 집시한테 다가가 있어요. 근데 이게 원근법을 제대로 안 배운 티가 나잖아요. 사자는 뒤에 있는데 사자가 집시의 머리 가까이 있고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현대미술에서 그 기본기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 화가가 독학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림을 늦게 시작했거든요. 원래 세관 공무원이었어요. 근데 화가로서 활동을 한 거는 40대부터입니다. 그러니까 30 넘으면 이제는 이제 꾸미고 뭐고 포기해야 된다 생각하는 분들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40대부터 시작했어요, 미술을. 형식적인 미술을 별로 안 좋아했던 피카소가 앙리 루소의 재능을 일찌감치 알아봤습니다. 피카소는 기본기가 굉장히 좋았던 사람이잖아요. 이런 피카소 입장에서는 뭔가 틀에 박히지 않는 순수한 아마추어 같은 이런 느낌을 굉장히 부러워했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진지하네. 다음 39위입니다. 자, 방송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죠. 가스파르 다비트 프리드리히 독일 화가죠. 안개 바다 위에 방랑자 혹은 운무 위에 방랑자라는 작품인데 낭만주의 화가가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성격도 굉장히 다양한데 크게 삶과 죽음의 그런 충격을 다룬 프랑스의 제리코 들라크루와 같은 이런 화가도 있고 독일 쪽에서는 자연에 대한 경외심, 자연에 빠져드는 이런 성향, 그 대표 화가가 프리드리히라는 화가였고 독일의 낭만주의로 대표되는 화가이죠. 이 화가의 중요한 모티브는 항상 자연이었습니다. 인간이 대자연을 바라보는 관찰하는 시점으로 많이 그리거든요. 대자연 앞에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또 보여주는 이런 화가이고 이제 나중에 20세기 초에 나치 히틀러가 굉장히 독일을 선전하는 독일 중심의 미술이라고 잘못 오해를 했거든요. 나치가 선전을 해주다 보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치가 좋아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오랜 기간 동안 굉장히 기피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70년도 이후에 재평가를 받으면서 독일 낭만주의의 대표 화가로 평가받았던 좀 불운한 화가였죠. 르네 마그리트의 인간의 아들이라는 작품인데 자, 벨기에의 국민화가입니다. 이 화가 그 벨기에 그 브뤼셀 공항에 가면 르네 마그리트 관련된 포스터라든지 전시회 이런 게 자주 보이거든요. 초현실주의 화가로 평가를 받죠. 혹은 뭔가 사물을 보고 어떤 의미인지를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상징주의적인 성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보면 이 모습은 르네 마그리트의 자화상이라고 해요. 근데 초록 사과가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의 얼굴이 자세히 안 보이죠. 그래서 이 작품의 의도가 이 화가는 좀 인터뷰로 약간 힌트를 줬거든요. 우리가 보는 것은 다른 것들을 숨긴다. 숨겨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갈망한다. 일부를 숨겨서 이 얼굴 뒤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 계속 관심을 갖게 만들잖아요. 그 가리는 대상이
초록 사과인 거고, 그래서 우리는 초록 사과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관심을 갖는, 뭔가 철학적인 깨달음 얻게 만드는 이런 매력이 있는 이런 부류의 작품을 자주 그렸던 화가였습니다. 이 작품 외에도 초록색 사과는 르네 마그리트의 상징과 같은 그 심볼 역할을 많이 했었죠.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이 유명한 영화 매트릭스에도 영향을 줬고, 비틀즈 레코딩 회사 만들 때 폴 맥카트니가 마그리트의 작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과의 영감을 얻어서 이름을 애플로 만들었다는 그 대표적인 일화가 있고, 또 스티브 잡스가 초기 그 컴퓨터 회사를 만들 때 르네 마그리트를 되게 좋아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초록 사과의 영감을 얻고 회사 이름을 애플 컴퓨터로 정했죠. 이후에 컴퓨터가 빠지고 이제 애플로 회사명이 변경됐습니다. 그만큼 이후에 많은 화가 또 유명한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던 르네 마그리트였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르네 마그리트 그리고 초록 사과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분 아마 미국 화가 중에 가장 유명한 화가일 거예요. 잭슨 폴락. 자, 미국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화가고 추상 표현주의라고 많이 불립니다. 그리고 막 뿌리는 기법을 일명 액션 페인팅, 물감을 그냥 막 들이붓는 거를 드리핑 기법이라고도 많이 부르죠. 그래서 이 작품은 가을의 리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다르게 보면 번호로만 매기기도 하거든요. 넘버 30이라는 작품인데, 잭슨 폴락을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분명히 좋아할 요소, 그래픽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근데 잭슨 폴락 좋아한다고 하는 사람 있으면 한번 왜 좋아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철학적인 뭐 어려운 단어를 얘기하거나 뭔가 에너지가 느껴져 나 이런 말 할 수도 있잖아요. 이 사실은 대다수가 모르세요. 미국이 키워준 화가입니다. 미국 자본주의가 키워준 대표적인 화가인데, 미국이 문화가 굉장히 약했잖아요. 옛날부터 유럽에 밀렸습니다. 문화적으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엄청난 그 자본의 힘으로 문화 선전 사업을 했을 때에 그 예술 분야에서 대표적으로 밀어준 화가가 잭슨 폴락이라는 거. 예, 이거는 꼭 알고 좋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깊이가 있고 막 철학이 막 남다르고 그런 그림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저는 아주 쿨한 작품이고, 저는 오히려 그냥 가볍게 보고 이렇게 해도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데 의미가 있지, 이 작품 자체를 막 엄청나게 의미를 부여하고 이런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요. 허세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잭슨 폴락과 더불어서 이분도 미국에서 자란 화가였기 때문에 또 대성공을 했었던 대표적인 화가라고 봅니다. 앤디 워홀, 아주 유명한 그 체코 이민자 가족 출신이죠. 마릴린 먼로라는 헐리우드 탑스타가 죽고 난 뒤에 엄청난 이슈를 가져왔을 때 이 화가는 항상 관심이 될 만한 그런 요소를 아주 빨리 작품화합니다. 잭슨 폴락 같은 경우에는 미국식 모더니즘이라고 평가를 받거든요. 모더니즘이라는 개념은 뭔가 이전 전통을 완전히 깨부시고 완전히 새로운 건데, 뭔가 이 작품들을 이야기하려면 너무 철학적이거나 어려운 이론적인 배경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림 모르는 삼류들 너네 알려고 하지마, 이거는 모더니즘은 아무나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란다, 그림 모르는 것들 좀 나가줄래? 이런 재선운 마인드였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굉장히 대중과 가까운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표 장르가 바로 팝아트죠. 팝아트의 최초 화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팝아트 아티스트 중에 가장 유명한 화가가 앤디 워홀이죠. 혹시 앤디 워홀 주변에 좋아한다는 분 계시면 한번 물어보세요. 왜 좋아하는지. 근데 혹시 앤디 워홀의 작품이 굉장히 감각적이잖아,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뭔가 힙합 이런 게 있어, 그래픽 감각적이잖아, 이런 말로 하면 완전 저는 개인적으로 허세라고 봅니다. 이 작품 역시 가볍게 봐야 되지 엄청 숭고한 의미가 있고 철학적인 그런 의미 따위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작품에 심지어는 화가가 그린 게 아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사진 이미지를 그대로 따가지고 프린팅을 합니다. 다양한 컬러로 배열을 해요. 근데 일부는 앤디 워홀이 그 선정한 색깔일 수 있지만 대다수는 또 알바생을 씁니다. 컬러조차 알바생을 썼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삑사리가 나잖아요. 삑사리조차
유일하게 실수한 거니까 이건 하나의 오리지널 티야, 이런 식으로 대량 생산을 했던 이런 작품들입니다. 자기 작품을 오래 보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작품이 가볍다는 걸 인정했던 화가입니다. 이 작품이 굳이 매력있다면, 가벼운 맛으로 본다라면 정말 진짜 앤디 월 작품 제대로 이해했구나,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오히려. 근데 이게 막 엄청난 심오한 뜻이 있고 어려운 말 붙여가면서 앤디 월 너무 멋있잖아, 막 색깔 감각 디자이너로 최고야, 막 이러면 진짜 이거는 좀 오글거리는 거죠. 자, 그리고 35위 앵그르의 그랑드 오달리스크라는 작품인데, 바로크 로코코 이후에 이탈리아의 고전주의를 다시 숭상하는 붐이 일었거든요. 그 시대를 신고전주의라고 합니다. 그 비슷한 시기에 낭만주의라는 미술 사조도 동시에 있었죠. 그래서 신고전주의 화가들은 굉장히 그림을 잘 그립니다. 먼저 묘사력, 형태력이 정말 기술력이 좋아요. 대표적인 화가가 앵그르라는 화가인데, 근데 앵그르는 의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인체를 그릴 때 실수를 합니다. 인체의 비율이 이상하거나 혹은 연체동물처럼 팔이 이렇게 늘어진다거나 뭔가 기형적인 인체를 그려요. 어쩌다가 나온 게 아니라요, 많은 작품들에서 약간 이런 서투름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도라기보다는 이 화가의 습관적인 실수라고 봅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요소가 앵그르만의 개성적인 요소로 보인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이 당시에 서구, 유럽, 동쪽을 다 동양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이국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유럽 사람들이 주로 이슬람 문화권, 터키풍의 그런 여인들, 하렘의 여인들을 많이 그렸던 이런 흐름을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죠. 그 대표 화가가 앵그르였습니다. 자, 34위인데 만약에 영국 사람들에게 서치를 했다면요, 이 화가는 분명히 5위권 안에 들어야 할 화가입니다. 왜냐하면 BBC에서 선정을 했을 때 영국인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고 가장 사랑한 화가가 바로 윌리엄 터너의 작품이었거든요. 그 대표 작품이 저남 테메레르의 마지막 항해라는 작품인데, 이 배예요. 이 배가 과거 트라팔가 해전에서 나폴레옹과 스페인 함대를 격퇴했던 영국 함대의 전성기를 상징하는 배거든요. 근데 이제 산업화가 진행되고 이런 범선은 이제는 구식배다 보니까 이제 철거를 해야겠죠. 철거를 하러 가는 와중에 배를 끌고 가는 오른쪽 이 배는 또 증기 신식 배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영광을 누렸던 그 전성기를 누렸던 배가 이제는 노을과 함께 쓸쓸히 져가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게 윌리엄 터너만의 낭만주의적인 매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풍경을 그린 게 아니라 작품에 뭔가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이런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가가 이전에 풍경화도 개봉 있잖아요. 클로드 로랭을 평생 이겨보는 게 목적이었던 화가였습니다. 그래서 클로드 로랭의 그런 느낌도 일부 있고, 주변에 인상주의 모네 그림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못마땅하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요, 알고 보면 인상주의 윌리엄 터너가 먼저 시도했다 해도 할 말 없거든요. 인상주의적인 이런 뿌연 이런 터치가 이미 윌리엄 터너 때부터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인상주의에게도 많은 영향을 줬던 윌리엄 터너입니다. 얼마나 유명했으면 영국 파운드 지폐에도 나온다고 하는데, 저는 그 영국 여행 갔다 온 지 오래돼서 진짜 있는지는 기억 안 나네요. 자, 어쨌든 자, 윌리엄 터너 34위였습니다. 자, 잠자는 비너스라는 작품이 33위인데, 자, 르네상스 하면 이탈리아죠. 그래서 이런 주제가 나왔을 때 대다수가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은요, 작품은 제대로 모르더라도 화가 이름은 다 압니다. 이런 그 화가 안다고 해서 메리트 없거든요. 그 조금 디테일하게 이탈리아 르네상스 중에 조금 덜 유명하면서 알면 좀 있어 보이는 화가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적절한 화가가 조르조네가 아닐까 싶어요. 그 대표 작품이 잠자는 비너스라는 작품입니다. 이 화가가 살아 생전에 남은 그 작품이 몇 점 안 되거든요. 그 대표작이 이 그림이다 보니까 더 가치를 인정받는 거죠. 르네상스 이탈리아도 지역별로 성향이
많이 다르거든요. 피렌체와 다르게 베네치아 화파는 색깔이 강합니다. 조르조네 하면 일단 베네치아 화파, 벨리니의 제자. 근데 베네치아 하면 무조건 나와야 되는 말이 색감입니다. 색감, 색채. 후배 티치아노와 더불어서 이 붉은 계열의 컬러를 정말 좋아했던 화가인데 안타깝게도 이 앞부분만 그리고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뒷부분을 마무리한 게 후배 티치아노라는 그 화가가 이후에 마무리를 했죠. 티치아노는 이후에도 대성공을 했습니다. 베네치아 화가로는 가장 성공한 티치아노와도 또 연관이 있는 조르조네입니다. 비너스를 그린 작품 중에 가장 우아한 작품이 아마 조르조네의 작품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32위입니다. 자, 마크 로스코가 아마도 미국식 추상 표현주의의 또 대표 화가이긴 해요. 잭슨 폴락과는 굉장히 성향이 많이 다릅니다. 깊이감이 달라요. 그러니까 화가의 근본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일단은 이 화가가 예일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인문학 전공자 출신이고 멋있게 중퇴까지 했습니다. 솔직히 그림적인 스킬은 부족한 화가인데 그림보다 오히려 그 철학, 인문학을 더 많이 공부한 화가예요. 그래서 이 화가 같은 경우에는 작품이 솔직히 거기서 거깁니다. 가로 줄긋고 색깔이 다양하게 배열되는 이런 작품들인데 현대 미술에서 제대로 임팩트 있는 그 성공을 누리려면 그림 잘 그리는 것 따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성공적인 사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오히려 화가로 현대미술에서 성공을 하려면 굉장히 그 박식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한 뭔가 그 통찰력이 있거나 혹은 잭슨 폴락처럼 엄청난 쿨함, 똘끼가 있거나 이 정도는 갖춰야 저는 개인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박식함, 지적인 그 깊이로 따졌을 때 이 화가를 대적할 화가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림 애호가들, 작품 감상의 최고수들이 반응하는 그림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 그림 보고 우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존중을 해줘야죠. 제가 못 느낀다고 그게 막 무시할 건 아니잖아요. 내 작품을 보고 눈물을 흘릴 때 비로소 내 작품과 교감을 하는 것이다 라는 명언을 또 한 적이 있죠. 마크 루스코의 화이트 센터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자, 31위까지 끊을게요. 그림 하나 얘기할 때 말 너무 많이 하게 되니까. 자, 31위는 자크루이 다비드의 알프스 산맥을 오르는 나폴레옹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신고전주의 프랑스 대표 화가이죠. 그래서 신고전주의 프랑스 화가들은요, 실력적인 면에서 깔 수가 없습니다. 그림을 정말 잘 그려야 성공을 했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자크루이 다비드는요, 실력적인 면에서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잘 그렸기 때문에. 그림 가지고 저는 정말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잘 그려서 완벽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화가를 두고 좋아할 때 그런 스킬적인 면만 보고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수를 보고 가창력만 보고 좋아하는 게 아니듯이 뮤지션들의 인성이라든지 캐릭터의 매력에 빠져서 좋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로 봤을 때 이 화가가 이력이 너무 좀 안 좋거든요. 프랑스 혁명 때 자코뱅파로 혁명 당원이었거든요. 프랑스 국기 색깔 배열도 이 화가가 정한 거예요. 원래 반대였거든요. 빨강 파랑이. 그 정도로 혁명 당원이었는데 나폴레옹이 권력을 잡고 난 뒤에 변절을 해서 나폴레옹의 권력의 찬사를 보내는 이런 그림들을 그리게 됩니다. 또 나폴레옹 패망한 뒤에는 이 의리를 저버려요. 또 그래서 실력적인 면에서는 깔 수가 없으나 예술가가 가오가 있어야 되잖아요. 특유의 신념 같은 게 있어야 우리가 그런 뮤지션들, 예술가들, 화가를 좋아하는데 그런 신념이 없기 때문에 인생이 멋있지 않죠. 그림 외적으로 안티가 많아서 실력적인 면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를 받는 화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오늘 발표한 화가들은 알면 상당히 좀 난이도 있어 보이는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요? 물론 그림 애호가들 입장에서 이 정도는 다 알지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이런 화가들만 알아도 있어 보인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10명의 화가들만 알아도 꽤 퀄리티 있어 보이니까 오늘 이 10명의 화가와 작품들을 알고 그림 얘기 나왔을 때 아는 척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31위까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한이었습니다.